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5.4, 역대급 강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대입 전형도 줄줄이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수험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능 시험 때문에 수업이 조정됐었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또 관공서들 지금 상당히 혼란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부터 좀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연기 소식을 들은 수험생들의 분위기 또 수험생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부터 풀어보죠. 수험생 한 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항에 거주 중인 고3 수험생 최지훈 군 연결을 해보죠. 최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학교를 가는 겁니까? 어떤 연락 받으셨어요? 월요일부터 등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훈 군은 포항에 살고 있잖아요. 네. 낮에는 지진으로 놀랐을 것 같고 네. 밤에는 수능이 연기된다고 해서 또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심경이 좀 복잡하시겠어요. 계속 대학 발표나 일주일 동안 또 수능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네. 어제 오후에 지진 났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예비 소집한다고 강당에 있었습니다. 예비 소집 중이었어요. 예. 그럼 거기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다 지진을 느낀 겁니까? 예, 다 느끼고 건물 외벽이 조금 무너져서 차가 좀 파손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예. 그러다가 수능이 연기된다는 통보는 학교에서 연락받은 건 언제입니까? 학교에서는 휴대폰이 마땅치 않아서 아직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훈 군은 고3이라서 휴대폰을 안 쓰는 학생이군요. 예. 근데 휴대폰으로 뭐 SNS 메시지 같은 걸로 통보가 갔을 텐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연락을 못 받은 상태인 거예요? 제 친구들이 그래서 다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말해줘서 전화로 얘기해주고 뭐 또 뉴스 보고 이러면서 안 거예요? 예. 걱정하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을 걱정합니까? 책 같은 거 다 버렸는데. 벌써 버렸어요? 예, 저희 다 청소하고 그랬는데. 이제 다시 한다니까 책 버린 거 다시 주워야 한다면서 서점에서도 책 다 팔리고 갑자기 이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자신이 볼 책들만 남기고 다 버려서. 예. 모의고사 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봐야 될 거 몇 권만 남겨놓고는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쓰레기차 같은 거 와가지고 거기에 다 버립니다. 그래요. 그럼 찾을 방법이 없네. 이미 그렇게 된 경우는? 예, 그렇게 된 경우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좀 상상 못한 상황인데 이런 걱정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거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만 일주일 연기된 건지 아니면 수시 일정이나 다른 일정들이 다 연기된 건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당장 이번 토요일부터 논술 시험 보는 대학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일정들이 다 개개 대학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지금 궁금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지훈 군. 네. 지훈 군은 문제집 다 버렸어요? 저는 안 버렸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일주일 마지막 힘을 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수능 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포항에 거주하는 고3 수험생 가명입니다. 최지훈 군을 먼저 만나봤고요. 지금 이렇게 수험생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가 다 비상입니다. 오늘 등교를 하는 거냐 아니냐, 한다면은 몇 시에 해야 되는 거냐. 이 휴업을 하기로 했던 학교들도 있거든요. 수능 시험장으로 쓰여서.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교육부에서는 밤샘 회의가 진행됐답니다. 교육부 연결해보죠. 여러분의 궁금증도 좀 보내주십시오. 교육부의 최은옥 대학정책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 당시만 해도 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를 느꼈는데 이제는 정리가 다 된 겁니까? 네네. 예, 제일 급한 거부터 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오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등교 시간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 등교 시간은 수능 시험을 보는 상황하고 동일하게 변동 없이 재량 휴업을 하는 학교는 그대로 하고 하지 않는 학교는 원래대로 등교를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떤 학교는 10시, 어떤 학교는 아예 휴업 다 다른데 그 상황 그대로 유지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험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원래 학교는 가지 않는 거니까요.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학업을 하는 것으로. 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연결한 그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SNS 통보는 못 받았답니다. 근데 뭐 부모님들이 뉴스 보고 챙기신 집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집이라든지 누가 챙겨주지 못하는 집에서는 지금 혹시 모르고 있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경우 뭐 적은 경우겠습니다만 그 경우에 대비한 것도 있을까요? 저희가 개별 수험생 문자로도 통보를 했지만 각 학교에 연락해서 비상연락망으로 다 최대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SNS에서 빠져있는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이런 거에서 빠져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떻게든 연락을 주시는 걸로.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포항은 어떻습니까? 포항의 경우는 또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포항 지역은 그 포항 자체적으로 학교를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전체적으로 휴교를 하는 것으로 포항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다 휴교를 하는 것으로. 네네. 관공서하고 공기업 출근 시간도 조정이 됐었거든요. 수능에 맞춰서. 그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출근 시간 조정된 것에 대한 변동은 없는데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원래의 출근 시간인 9시로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다 통지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원래대로 9시 출근을 하고 그 수능 듣기 평가 같은 거 할 때 원래 비행기도 못 두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제한들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원래 세워졌던 그런 여러 가지 비행기 일정의 변경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그대로 저희가 별다른 또 다시 변동을 하시라라는 요청은 저희가 안 드렸고 정해진 일정대로 오늘 정해진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하철 증편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 지하철 공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평소대로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서 아마 정하겠군요. 네네. 자, 근데 어쨌든 저녁까지도 그냥 수능을 치른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연기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지진 나고 바로 확인했을 때는 일단 포항 지역에도 큰 학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여진 나고 하면서 포항 현장에 그 경북교육청에서 포항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점검을 했을 때 이 상황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사실 이게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서 학생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진이라도 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한 거. 그럼 수능 시험지는 지금 어디가 있는 상태입니까? 수능 시험지는 전체 85개 시험 지구가 있는데요. 아직 배부가 되지 않고 지구별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떠난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5개의 장소에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 일주일간 보안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경찰청에 보안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모든 지구에 2교대로 경찰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철통같이 지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일 직전에 시험지가 85개 지역으로 배포가 돼서 그 장소로 사실 하루 동안 철통 보안을 하잖아요. 그 당일까지.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일주일 연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철통 보안이. 보안 인력은 더 강화됐습니다. 더 강화되는 쪽으로. 네네. 그 출제위원들. 수능 끝날 때까지 원래 숙소에서 못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럼 그분들도 일주일 더 계시는 거예요? 네네. 사실 그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일인데요.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더 외출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으로.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 보기 전에 예비 소집 다시 하는 건 아니죠? 아주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추가 관계간 회의를 해서 정해서 또 발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예비 소집에 참여한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시험장이 변경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예비 소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시험장이 변경되는 곳들은 포항 예를 들면 포항이 뭐 어디가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네. 예비 소집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네네. 성적 발표일도 일주일 수년입니까? 앞으로의 대입 일정이 전반적으로 일주일 수년될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정이 안 났어요? 구체적으로 날짜를 하루 이틀 정도 당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 회의를 거쳐서 정확한 날짜는 회의를 거쳐서 발표를 할 것이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주일 수년 된다고 예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 앞에 고3 학생 최지훈 학생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네네. 당장 이번 주 시험 보고 나서 한 일주일 뒤부터 논술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었대요. 네,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각 개별 대학의 일정들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저희가 대교협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 정시, 그러니까 논술 시험은 수시에서 보는데 그렇죠. 그런 일정들도 전반적으로 일주일 수년하는 것으로 대학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협조 바로 요청을 오늘. 네네. 바로 이건 좀 신속하게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중으로 할 상당히 예정입니다. 또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서 각 네네. 개별 학교의 논술 일정, 뭐 면접 일정 이런 것들도 네네. 일단은 일주일 정도 수년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오늘 내일 중으로 정확한 것은 각 개별 학교가 발표를 하게 될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각 개별 학교의 개별 일정은 발표를 하게 되고 그 전에 저희가 대학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 교육부 수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은 발표를 할 것이고 또 세부적인 것들은 각 학교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논술 역시 걱정하시는 분 많고 수시 합격자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네네. 수능 감독관 한 분도 연락을 주셨어요. 전준환님. 네. 뭐 고생스럽게 이분들은 됐지만 어쨌든 잘한 결정이다. 이런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의 질문은 더 보내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최원옥 정책관님. 네네. 꼼꼼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교육부 연결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일부 지진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왕좌왕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오늘 아침에 일정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지진 얘기 한번 해보죠. 지진 얘기. 5.4 규모였습니다. 발생한 건 오후 2시 29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죠.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이 지진파를 느낄 정도로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본진이 강력하다 보니까 여진도 오늘 새벽까지 33차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주와 포항은 붙어 있죠. 이 비슷한 지역에서 이렇게 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러는 건가? 도대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포항 상황을 좀 알아보죠. 이번 지진의 진앙지 경북 포항시 북구에 사는 주민이세요. 구본철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어떻게 간밤에는 좀 주무셨어요? 걱정이 돼서 밤늦게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또 한 5시 쯤에 또 아마 여진이 있었을 거예요. 5시쯤에 또 여진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 눈을 뜨고 이렇게 보니까 5시 4분을 그 휴대폰에서 5시 4분이더라고요. 여진이, 그러니까 여진도 느껴질 정도의 여진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제가, 지금 33차례라고 하는데 5시쯤에 또 느꼈다. 그럼 이건 34차례가 되는 건데. 대피소에 모여 계신 주민도 한 800여 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피소는 안 가셨습니까? 제가 그 회사 일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저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그 오는 과정에 제가 그 흥해 실내 체육관에 대피소에 잠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상황이 어떻던가요, 대피소는?
아유, 그거 가보니까,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누워 계시고, 뭐 또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뭐 등등, 이렇게 굉장히 참, 마음이 안타깝죠.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그냥 뭐 이불 이런 것도 없이 밤새신 거죠? 이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불 같은 건 있고. 예. 문제는 이분들이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그냥 뭐 또 아는 지인도 거기서 만나서요.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뭐 아주 서민들이 거의 다가 피해를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노화된 오래된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참 이분들한테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구 선생님, 어제 지진이 발생했던 순간으로 잠깐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바로 느끼셨어요? 이건 지진이구나? 저는 저희가 그 공장에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 계셨어요 그때? 예. 제가 그 공장에 있다 보니까 기계 오작동이 일어나서 기계가 폭발하는 줄 이렇게 순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막 기계 스위치를 내리라 하고 또 아니 기계가 왜 오작동을 하죠? 지진 났는데? 아니 지진이라는 생각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이것이 이제 기계 오작동이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순간적이었지만 이것이 지진이었구나. 막 건물이 흔들리고 아주 뭐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일어났죠. 샤시 공장 하신다면서요? 네, 샤시 공장하고 유리 공장. 제가 보내주신 사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유리가 다 깨져 있고, 이 피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들보다 더 큰 뭐 피해도 입은 분들이 계실 건데 저희들도 상당한 피해를 조금 입고 있습니다. 다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래도 인명 피해는? 네, 저희는 뭐 다행히 인명 피해가 없어서. 거기에 그만하니까 그것도 거기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요. 구 선생님. 아무쪼록 안전이 최고니까요. 안전하게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항시민 구본철 씨, 이분은 그 진앙지에 살고 계신 분이세요. 다행히 1층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피소까지는 안 가셨답니다. 만나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 연결을 해보죠. 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여진이 지금 뭐 발표하기로는 33차례인데 주민분 말씀 들어보니까 마지막 발표가 새벽 2시라고 그랬는데 2시 이후에도 또 있었대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죠? 뭐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는 거죠. 작년 경주 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여진이 이렇게 계속되는 와중에 역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진은 계속 강도는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에 대해서는 여진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이번 지진을 일으켰던 힘이 만약 끝나지 않고 계속 온다면 주 힘이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5.4 지진의 여진이라면 그거보다 더 클 수는 없지만 점점 줄어들지만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본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작년 구마모토 몇 년 전 구마모토 지진도 6점 몇 짜리는 굉장히 크잖아요. 규모가. 그리고 여진이 나서 끝난 줄 알고 돌아갔는데 7.0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진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주에서 지난번 일어났던 지진으로 놀란 상태인데 바로 옆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뭔가 큰 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 그 밑에 그 양산 단층대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처럼 그 힘이 아주 크게 일어나는 지역보다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라든지 빈도가 적을 뿐이죠. 예를 들면은 그 울산 지역에 1643년 조선시대 때 지금보다 수백 배 더 에너지가 큰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다만 그때는 우리 관측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없는 것뿐. 그럼 이 기록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큰
역사 기록으로 돼 있고요. 문헌에.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큰 지진이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잊어버릴만 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조상들도 못 본 정도로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힘이 축적되는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계기 지진을 측정한 이후 가장 컸던 5.8, 올해 두 번째로 큰 5.4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힘이 상당히 축적이 이미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쿠시마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주변에 불레고리라는 곳이 있는데 후쿠시마뿐 아니라 알래스카, 칠레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뭐 멕시코 이런 쪽 다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힘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 그다음에 큰 지진이 오랫동안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힘이 상당히 이미 축적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지진을 걱정을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멕시코를 비롯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잇따라 큰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말씀하신 불레고리라는 게 그건데 우리가 그 불레고리하고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번 지진이? 그러니까 불레고리는 바로 일본 앞에 있지만 그 힘이 한반도까지도 미치죠. 우리가 그러니까 불레고리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불레고리는 아니지만 불레고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힘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오는 미치니까. 거죠.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게 이제 규모 9.0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비록 뭐 6년 지나긴 했지만 그 여파가 이번 지진까지도 영향을 준 거다.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좀 더 크게 이게 후쿠시마 지진, 동일본 지진도 사실 큰 환태평양의 움직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 정도가 아니라 이 전 지구적으로 특히 환태평양 쪽에서는 지진 일으키는 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파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2년 차이 나고 6년 차이 나고 이런 대단히 차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지구의 나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이에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짧은 순간이고 지금 그 순간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성단층이라고 그러니까 움직일 단층은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뉘어요. 그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활성단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제4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겠습니다. 250만 년 이내에 일어난 것이 있으면 활성단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층들이 지금 많아요. 알겠습니다. 또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씨도 느끼셨어요, 어제 오후에? 어저께 그 지진이 발생했던 바로 그 시각에 제가 어디 지하에 들어가서 방송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지하에 있었는데. 근데 녹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모든 스텝에 휴대전화가 그 우리 이제 재난 문자 왔을 때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는 뭐 받으셨는데 지진 진동은 못 느끼시고. 거기 안에서는 정신 없어가지고 그걸 느끼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어제 제가 좀 둔한 건지 못 느꼈습니다만은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느꼈다. 뭐 이런 분들 꽤 많고 서울까지도 분명히 여파가 있었습니다. 요즘 비무장지대에 있는 데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은 저는 이제 지하에 있고 위에 제작진들이 있었는데 의자가 흔들했다. 목동에서도. 지금 뭐 전국에서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여수에서도 느꼈습니다. 이성수님. 오늘 행간, 지진의 행간을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뭐 5.4 규모의 포항 지진, 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강진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대낮에 발생한 이 지진으로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규모 5.4 포항 지진, 패닉에 빠진 대한민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포항 지역 주민들 아까 연결했습니다만 뜬 눈으로 밤을 보내셨다고 해요. 왜 아니겠습니까? 이 본진이 발생한 시각이 어제 오후 2시 29분이었거든요.
근데 밤사이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봤었는데 38차례까지 확인을 했는데 38까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더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한 40차례가 넘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여지는 규모 한 4.4 정도가 되고요. 예. 이 본진이 발생한 지 2시간 정도 뒤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 3.0대 지진도 2차례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는 3.0 이하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자정이 넘어서도 규모 2점대이긴 하지만 3차례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계속 땅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러니까 주민들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땅이 또 흔들리니까 결국은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예. 이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포항시 흥해읍이잖아요. 아까 연결한 거기입니다. 북구 흥해읍. 이 주민 1000여 명이 흥해체육관 등 5개 시설에 지금 대피를 한 상황인데요. 지진 트라우마 때문에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주변에다가 조용히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좀 예민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새벽 6시 3분에 마지막 발표를 했죠. 네네. 그거까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피해 집계된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예. 인명피해는 중상 1명, 경상 14명. 현재 이재민은 1,30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이 포항 현지 집계는 조금 다른데요. 현지에서 집계하기로는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재산 피해는 포항 지역 학교 건물에 금이 가고 포항 역사 천장이 파손되는 등 시설 80곳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경주 양동마을 무첨당 수졸단 고택 등 문화재 10곳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직 최종 집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피해는 아마 더 신고가 들어오면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이번 지진으로 전국적으로 8,200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예. 이것도 이제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서울에서도 한 1,000여 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피해 신고가요? 아니면 네네. 피해 신고 접수가 일단.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막 쏟아지는데 오선화님은 대전에서 3651님은 수원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느끼셨다는 노기훈님이 있는가 하면은 광주 광역시에서 느꼈다는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고요. 전주에서 느꼈다 거의 한반도 전체가 흔들렸다고 봐야 되겠죠. 대전에서 온다. 인천도 물론이고요. 정말 온 나라가 다 지진의 여파 안에 있었던 겁니다. 네.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지진파보다 재난 문자가 더 빨랐다입니다. 아까 재난 문자 얘기하셨잖아요. 네. 생방송 중에 받은. 네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지진보다 재난 문자를 더 빨리 받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시각이 정확하게는 어제 오후 2시 29분 31초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3초 뒤에 포항 관측소에서 지진이 관측이 됐고요. 34초에. 네. 기상청이 지진 발생 19초 만에 조기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이제 알리는 거, 확인한 과정이고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언론에 먼저 알리게 되는 거죠. 단 4초 만인 오후 2시 29분 57초에 그러니까 지진 발생 26초 뒤에 긴급 재난 문자가 전국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이 포항에서 만약에 지진이 나면요, 지진파가 전달되는 게 계속 이렇게 시간차별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 곳까지. 그렇죠. 그런데 문자는 바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나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지진파보다 문자가 더 빨리 도착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지난 우리 경주 때 기억하잖아요. 네. 그때 재난 문자가 지진 일어난 지 한 8, 9분 돼서 전송이 되니까 다들 그 시간 동안은 이게 무슨 일이야? 전쟁이야?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민안전처럼 뭐하러 필요한 거야?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 당시에 또 더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하고 카톡도 불통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심이 들끓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1년 만에. 그 부분 참 이거는 바람직한 행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1년 만에 이렇게 변했을까?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안전처가 폐지가 되면서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발송하게 됐습니다. 아하. 문자 발송 시스템을 수동에서 자동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문자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랬던 거군요.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사라진 질문이 있다입니다. 어떤 게 사라졌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왔던 질문.
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야? 대통령은 그 시각에 뭐 했어? 이게 나라야? 이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8, 9분이 지났는데도 이게 뭔지를 알려주질 않으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진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조간신문을 보면은 민심이나 이런 게 같이 드러났는데요.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에 정부 대응이 늦었니 부실했니 이런 기사가 막 도배가 됐는데 오늘 아침 조간을 제가 찾아봤는데 예.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만큼 대응이 빨랐다는 얘기인데요. 행안부는 지진 발생 14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요. 이낙연 총리는 곧바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지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 긴급 지시를 내렸고요. 예.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전용기 내에서 지진 발생 소식을 듣고 즉시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귀국 전이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가동이 되고 지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는데요. 이 부분까지가 불과 몇십 분 만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 행가는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이제는 경고에 답해야 한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년 경주 지진 발생했을 때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냐 앞으로 뭐 7.0 이상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지진이 어떻게 될 건지 엄청나게 많은 추측과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예. 이제는 불과 1년 2개월 만에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더 강한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그렇죠. 내진 설계 비율이 20%에 지금 불과합니다. 이것도 보완해야 하고요. 특히 포항, 울산, 부산 주변의 원전 안전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1995년 일본 한신 대지진 때 소방관과 경찰이 구조한 사람이요. 구조 인원 3만 5천 명 중에서 8천 명이었습니다. 예. 나머지는 이웃이 다 구했습니다. 지진 대피 훈련이나 지진 안전 훈련들을 우리가 왜 습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앞으로는 지진 대비 훈련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난은 항상 경고를 무시할 때 왔습니다.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훈련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 이거 이번 기회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지진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전달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빨리 네. 수능 연기도 빨리 결정이 되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고요. 문제는 대비책입니다. 이제 네,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건 숙제네요. 여기까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JSA를 넘어서 귀순할 당시에 북한군이 그 병사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죠. 무려 40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어떤 대응 사격도 하지 않았고요.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그 병사를 발견하기까지 16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논란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지진 때문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짚을 건 짚고 가야지요. 예. 일단 그 북한 병사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뭐 저는 의학적인 소견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담당 의사의 말로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예, 일단 급한 생명의 위기에 불은 껐지만 지금 상태가 아직 호전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상황에서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됐습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들을 종합해 보면 이미 그 병사가 쓰러졌는데 쓰러진 위로도 총격이 또 가해져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 예, 그렇습니다. 여러 발을 맞았고 이 대동맥이 관통이 안 돼 그렇지 사실은 복부의 총상은 중상이거든요. 중상이죠. 예, 그런 만큼 이건 수술의 경과 추이를 지켜봐야 되고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자, 그 북한군 병사의 귀순 과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북한군 병사가 군용 지프를 타고 돌진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군사 분계선까지 그렇게 찌프를 타고 온다는 건 일단 가능한 일인가요?
이제 가장 궁금한 대목은 북한군 사초소 그러니까 그 판문점에 회의하는 장소가 있죠. 왜 관광객들 많이 가서 있죠. 예. 군사분계선에 걸쳐서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맞아요. 예,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초소가 이제 북한군 사초소인데 대략 거리가 한 50m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사초소 쪽에서 지프를 타고 돌진해서 남쪽으로 오다가 그 군사분계선의 그 건물이 있는 부근에 이렇게 배수로 같이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에 바퀴가 빠지면서 멈춘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면 남쪽으로 무사히 귀순을 했을 겁니다. 차를 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일인가? 그 아마 사초소 북쪽의 후방에서부터 무언가 사건이 벌어졌고 그래서 지프를 타고 남쪽으로 돌진하던 낌새를 눈치챈 그 북한군 병사들이 차단을 하려고 현장으로 가다가 마주쳐서 그 바퀴가 빠진 지프와 마주쳐서 도망가는 귀순 병사의 그 등 뒤에서 추격조가 사격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그 병사가 살아야만 목숨을 살려내야만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건지 정황을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 뭐 추정할 수밖에 없는 단계.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의 대응 문제인데 북한군이 40여 발을 그 군인을 향해 쏘는 동안 우리 군은 단 한 발도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 그 북한군 병사가 귀순용사인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향해 총을 쏜다면 우리도 뭔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가만히 있었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그런 의문에 어폐가 있다고 보는 것이 자, 이게 휴전선하고 다른데요. 휴전선에서는 영토를 방어하고 적을 감시하고 도발하면 격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문점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 하면 그런 전투 배치가 이루어진 작전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 우리 근무자들의 주요 임무는 회담 장소의 기능 즉 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라는 임무를 띠고 간 겁니다. 그러면 휴전선하고 다른 게 북한군하고 전투 배치돼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 불과 거리가 가까운 데는 5m. 이번에 사건이 일어난 북한 사초소와의 거리는 30m예요. 그러면 30m라는 건 뭡니까? 얼굴까지 다 보이는 아주 근접해서 이건 뭐 섞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런 데는 이런 장소에서는 일반적인 군사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1번 임무가 안정이고 이번에 그 북한군이 이제 사격이 시작됐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도록 돼 있느냐? 원래 작전 지침이 뭐냐? 교정 규칙이 뭐냐? 이건데 일단은 안전한 곳으로 철수하라가 작전 지침입니다. 아, 거기서 교전을 하라가 아니라 일단은 우리 군 빼라, 철수해라. 철수해서 안전을 확보한 후에 그다음에 전투부대가 증원을 합니다. 우리 인근에 미군 특수부대도 있고 한국군 기동타격대도 있거든요. 올 때까지 기다려서 유리한 전투 배치를 하고 응사를 해도 그때 가서 판단하고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고 이때 바로 응사를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응사하면 또 그쪽에서도 더 총을 쏠 거고 뭐 이러면서 교전 벌어지면서 그쪽에 있는 그 무방비로 있는 많은 군인들이 죽을 수 있었다. 피해를 당할 수 있었다. 인근으로 충돌이 확대되기라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5m, 10m, 30m에서 서로 노출되어 있는 군인들끼리 사격을 한다? 이게 자살행위지. 아니 그게 어떻게 작전입니까? 그리고 이런 거 못하도록 돼 있단 말입니다. 사격을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판단해야 됩니다. 어떤 건가요? 우리 측에 사격을 했냐. 즉 우리 장병들, 근무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한 총격이었냐.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군 자기들끼리 총질한 거 아닙니까? 그게 파악이 되나요? 그 현장에서? 총이 막 날아오는 이 상황에서? 아니 북한군 3명이 다른 쪽에서 출동을 했고 사초소에서 1명이 나와서 도합 4명이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는 지프차와 거기에 탑승자를 향해서 사격을 한 거는 눈앞에서 바로 코앞에서 다 보이는 일이잖아요. 보는 상황에서 벌어진 거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됐을 거다. 상황 판단은 됐고 그래서 그 대대장이 현장에서 맨 앞에 뛰어든 겁니다. 그런데 뭐부터 지시를 했겠습니까? 사격하라가 아니라
일단은 안전을 확보하고 경계 감시해라. 그 부분은 그러면 이번에 다 된 건가요? 다 철수하고 훌륭하게 정말 됐습니까? 훌륭하게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요. 알겠습니다. 예, 여기서 사격하면 이건 다 죽습니다. 이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대응 사격은 하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우리 군이 귀순병사 발견하는데 한 16분이 걸렸다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죠? 다 상황을 보고 있었다면? 자, 무언가 기순자가 거기서 다시 지프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남쪽으로 뛰어내려와서 예. 아마 우리 이 조서 부근인가 수풀이 우거진 쪽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일단은 북한군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경계 감시가 우선이었겠죠. 그 병사를 찾는 것보다 귀순용사 찾는 것보다 일단은 우리 안전. 예, 북한군이 금방 사격을 가했으니까 예. 추가 사격 여부가 있느냐, 예, 우리 측에 위해를 가느냐. 예. 귀순자보다는 총을 들고 서 있는 북한군에게 우선 주목했을 것이고. 그러면 정확히 할 부분은 그 병사를 못 찾아서 혹은 놓쳐서 16분이 걸린 게 아니라 일단 다른 것들 우리 안전 확보를 먼저 하느냐고 16분이 걸렸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또 했던 절차 중에 하나가 예. 비상이 발령돼가지고 증원 요청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귀순자를 수색하는 것이 있겠지만 예. 무엇보다도 무장한 병력이 바로 인근에서 우리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사주 경계, 예. 그다음에 증원군 요청, 세 번째는 이제 귀순자 수색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요, 김종대 의원님, 여기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예. 유엔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여기서 모든 작전이나 교정규칙 제정이라든가 사태 수습의 책임은 우리 대한민국 주권이 아니고 유엔 사령부의 권위에 의해서 그렇죠. 그 권한에 의해서 작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예. 우리로서는 단독 작전을 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위급한 경우에는 예. 현장 지휘관 책임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근무자들을 지휘 통제하는 대대장이 되겠죠. 그렇군요. 제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봤는데 예. 육사 54기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연대장생도 출신이에요. 예. 예, 주변에 제가 예비역들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뛰어나고, 특히 JS에 이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주 노련하다. 상황 판단이 매우 정확하면서 이런 상황에 본인이 제일 앞에 나섰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유엔사가 지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위급한 상황에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요거는 좀 적절치 못하단 말씀이세요. 우리가 위급한 상황엔 할 수 있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 판단으로. 예, 그거는 사전에 교정 규칙이 하달돼 있기 때문에 유엔사가 일일이 다 세세한 작전을 급한 상황에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일단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번 기회에 아예 JSA에도 한국군 교전 수칙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라고 군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떤 거냐 하면은 적의 총격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 응사한다든지 이런 거 검토하겠다. 그럼 이 얘기는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저는 잘못된 보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그렇게 우리가 교정규칙을 변경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요. 우리 합참이 어떻게 변경합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휴전선에서 작전과 유사하게 판문점에서도 교정규칙을 바꾼다. 이러면 판문점은 회담 기능으로서 그날부로 기능 상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판문점은 없어요. 여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이라는 것은 우발적 충돌을 상호 방지하는 최소한의 무력을 갖고 무력 사용을 자제하기 때문에 회담 장소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이것을 휴전선에서처럼 그렇게 교정규칙을 하는 군사 전투 지역으로 바꾼다면 그날부로 우리 이제 판문점에서 남북 대화하는 건 포기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번에 하여튼 질타가 막 쏟아졌어요. 특히 야당 의원들 중심으로 어떻게 이렇게 대응했는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는데 그러자 군에서 한국군 교전 수칙을 JSA에도 적용하겠다, 검토하겠다라는 보도까지 나온 상태인데 김종대 의원이 보시기에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워낙 많으시니까요. 청취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는 것으로 하고 김종대 의원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권재근, 권혁규, 양승진, 남현철, 박영인. 이분들은 아직도 찾지 못한 세월호의 미수습자 5명입니다. 지난 4월에 배가 들어올려졌고요. 선체 수색을 시작했죠. 총 9명의 미수습자 가운데 4명의 유해는 수습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5명은 뼈 조각조차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 5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이 목포 신항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벌써 몇 년째인가요? 이제 미련을 접겠다 결정을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이분들 어떻게 옮기실지, 어떻게 옮기기로 결정을 하신 건지 오늘 아침에 목포 신항을 연결해봐야겠습니다. 5명의 미수습자 가운데 권재근, 권혁규 이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권재근 씨의 형이자 권혁규 군의 큰아버지가 되는 분이세요. 권오복 선생님 연결을 해보죠. 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 날 아침인데 목포 신항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적막합니다. 목포 앞바다 한번 바라보셨어요, 오늘 아침에? 6시에 바라봤습니다. 어떤가요, 바다가? 고요하고 캄캄하죠. 고요하고 캄캄하고. 네. 바람 많이 안 불어요, 오늘? 어제는 불던데요. 오늘은 그래도 괜찮네요. 그래요.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떠납니다라고 세상에 발표하는 그날인데 오늘이 사고 난 지 며칠째인지 혹시 세고 계십니까? 1310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팽목항에서 또 목포 신항으로 그렇게 버텨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러기까지는 참 고민도 많았고 그냥 고민이 많았어요. 과연 손가락질 나오기 전에 박수 받고 떠나야 되는 걸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어차피 이 세월호 안에는 텅 비었어요. 계속 있다 보면은 이게 손가락질 받고 떠나게 된다는 결론이 나와서 국민 세금이나 쓰고. 그럴까봐. 네. 아이고. 근데 오히려 해수부하고 선체조사위에서는 계속 추가 수색할 수 있으니까 더 계십시오 했다면서요. 찾는 데는 보장도 없고 깡통 빈 세월호만 남아있는데 예. 저걸 세워가지고 좀 시신을 찾는다고요? 그거는 그렇게 나오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완전 빈 깡통인데 뭐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또 세워서 조사를 하면은 이제 또 지금 한 100억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죠, 예상이. 세우는 과정 진입을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것을 이제 계속 국민 세금 쓰는 거를 보고 있기가 민망하죠. 민망해서 네. 이런 결정을. 네. 근데 우리 큰아버님은, 권오복 선생님은 가족이 지금 2명이나 못 찾은 채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말합니까? 이렇게 온 식구가 이사 가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그것도 그 당시에 여자아이 하나 살아나고. 지연이, 5살 지연이. 제 기억해요. 지연이, 지연이 하나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온 가족이 동생네 식구가 이사를 가다가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종된 혁규가 동생 지연이한테 구명조끼를 벗겨서 입혔습니다. 자기 거를. 지연이는 살고 지금 혁규는 아직도 못 찾은 겁니다. 제가 그때 사고 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때 저하고 선생님 인터뷰 하셨거든요. 네네.
그때 뭐라고 그러셨냐면 5살 지연이가 엄마 아빠가 왜 나만 두고 이사 갔어? 왜 나만 둔 거야? 다 어디 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우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셨어요. 예. 아이고. 지연이는 지금 학교는 들어갔겠어요. 작년에 들어가서 한번 옮겼고요. 네. 애들이 알아봐가지고 놀리니까 옮겼고. 놀려요? 제가 가족들 다 그렇게 된 지연이다 이러면서? 애들은 다 그런답니다. 애들이니까.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한 번 옮기고 입학해서 또 한 번 옮기고 올해는 이사를 해서 옮겨서 3번을 옮긴 거예요. 앞으로 크는 날을 생각해서는 지연이라는 이름도 이제 개명을 했으니까. 이름도. 네, 앞으로 이제 살아나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제 여기 무슨 장례식 할 때도 모자이크 해고서 할 겁니다. 지금은 뭐라고 해요? 알고는 있어요, 이 상황을? 알고는 있죠. 배에서 사고 나는 그 급박한 상황까지도 기억을 해요. 그 어린애가요. 지금도. 5살이었는데 기억해요, 그걸? 예, 배 안에서 있었던 과정은 기억을 다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살아났으니까 엄마 아빠도 살아난 걸로 알고 있다가 자기 두고 그냥 이사 간 걸로 알고 있다가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알았군요. 이제는 알지요. 알고서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애라 그러는데 이제 모든 걸 잊고 커나가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니까요. 네. 다른 거는 이제 신경을 안 씁니다. 그래요. 네. 마음이 정말 아프네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지연이 아버지하고 지연이 오빠 시신을 꼭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여태 버티신 거예요. 예, 그렇죠. 여태 버티신 거예요. 여태 컨테이너에서. 발걸음이 근데 참 이게 어쩔 수 없이 결정하셨지만 안 떨어지실 것 같아요. 안 떨어지는데 이거를 심사숙고하는데 전부 입술 부러졌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네, 결정 내는 과정까지요. 왜 안 그러시겠어요? 네. 왜 안 그러시겠어요? 왜 끝까지 내 동생, 내 조카는 안 나올까? 왜 안 나올까? 이게 좀 기가 막히셨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발견됐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네. 한 사람 한 사람 나올 때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3층이었으니까요. 기거했던 데가. 예. 찾겠다 하고 그냥 4층에서는 그냥 딱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곧 찾겠다 했는데 차까지 내 동생 이삿짐 실려있는 차까지 다 맞는데 예. 보니까 진짜 아득한캄하더라고요. 거기 안 나오면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었는데 거기가 텅 비니까 네.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작업하는 것만 구경하고 있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시신을 발견하는 미수습자 가족들 보면은 좀 부러운 생각까지 드셨겠어요. 두려웠었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내놓고 얘기를 못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축하드린다고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참 기막힌 상황입니다. 이제 사실은 죽은 채로 가족을 발견하는 그들이 부러울 지경이니 그렇게라도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걸 소망해야 되는 이 심정은 어땠을까 싶은데 자, 이제 떠나십니다. 미수습자 5명의 가족 4가족입니다. 가족 수로는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정말 끝입니다. 기자회견에 앞서서 오늘 아침 우리 청취자들께 그동안 정말 성원 많이 해주셨거든요. 뉴스쇼 청취자들이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참 세월호를 아파하고 이렇게 협조해 주신 분들도 일일이 이렇게 다 거명하기는 힘든데 그 많은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세월호를 후원을 해주신 분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미수습자 가족을 위해서 목포 한국병원 목포 미르치과 박진 원장님께는 감사드린 적이 많이 치료를 다 해서 임플란트까지. 치과 치료해 주시. 그런 분들 얘기는 다 하셔도 돼요. 그래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 어떤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참 고민이 될 지경인데 가족들 모두 힘내시고 특히 지연이 잘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오늘 기자회견까지 제가 잘 볼 테고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오늘 목포 신앙을 떠나는 공식 기자회견을 엽니다. 미수습자 5명의 가족들, 그 가운데 권혁규, 권재근 씨의 가족 권오복 씨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퇴근길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예, 세월호 이야기가 너무 슬펐죠. 미수습자 가족들 결국은 자진해서 철수하겠습니다라고 오늘 발표를 합니다. 발표에 앞서서 인터뷰. 지연이 얘기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6475님, 지연이가 나쁜 기억 잊고 밝고 명랑하게 컸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 1092님은 아예 차를 세우셨답니다. 지금 화물차 기사인데요. 눈물이 나서 차 세우고 듣고 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다 같은 맘이죠. 예, 다 같은 맘입니다. 김종대 의원과 인터뷰를 들으시고는 윤미경님, 휴전선에서 맞대응하면 정말 일이 커졌을 겁니다. 전쟁으로 갔으면 어떻겠겠어요. 따라서 이런 대응이 맞았다라는 문자가 오는가 하면 6548님은 글쎄요. JSA 교전 수칙이 어떻게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북한군이 우리 쪽을 향해 쐈다면 우리도 경고사격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북한군이 쏜 총알에 우리 병사가 다쳤으면 어떻게 했냐. 이런 문자도 들어옵니다. 지진과 관련된 문자 중에는 지금 제보 문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요. 그 외에도 휴대전화, 제 휴대전화에서는 왜 재난 문자가 수신이 안 됐죠? 이런 문자를 보내준 분들이 꽤 계세요. 수신을 못 받은 분들은요, 2G, 그러니까 폴더폰이라고 그러죠. 2G 휴대전화를 쓰시는 거거나 이 경우에는 수신이 불가능하답니다. 3G 휴대전화인데 못 받으셨을 경우에는 재난 문자 수신을 차단하는 것으로 설정을 해놓으신 건 아닌가. 요거 확인하시고요. 3G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폰은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답니다. 기계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안전디딤돌이라는 앱을 설치하시면 이 재난 문자를 다 받으실 수 있답니다. 예, 요거를 확인해 주십시오. 제보 들어오는 것 중에는 이런 문자가 하나 있네요. 울릉도에 사시는 권용호님. 울릉도 학생들이 많이 걱정이 됩니다. 울릉도에는 수능 시험장이 없어서 포항으로 나가는데 이 배를 다 잡아놨던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좀 걱정이라는 분 계시고, 아까 지금 문자를 제가 이거 하나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수능을 보고 다음 주에 입대를 하기로 한 분의 문자가 있었어요. 다음 주에 입대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수능 시험이 이렇게 미뤄지면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문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경우도 있군요. 이게 수능 연기는 뭐 불가피한 거였습니다만 후속으로 이런 부작용들 생기지 않도록 이런 후속 대책도 철저히 세워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은 베트남의 마음의 빚을 가지고 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 과정 중에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막식에 영상 축전을 띄웠습니다. 그 영상 축전에서 띄운 메시지가 바로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마음의 빚? 이 얘기 들으시고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마음의 빚을 졌다는 건가? 뜬금없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베트남과 우리 사이에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베트남에 직접 취재를 하고 다녀온 보도국의 김광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베트남을 다녀온 거죠? 네, 저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8일까지. 그러면은 대통령 순방 일정에 동행한 게 아니라? 예, 그보다 더 먼저 이제 취재를 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기획 취재를 다녀온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우리 한국군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인의 실상, 그걸 취재하고 오셨다고요? 예, 일단 먼저 피해자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러죠. 저는 방 안에서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군들이 집에 들이닥쳐서 아이들을 먼저 쐈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향해서도 계속 쐈고 집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때 얘기예요? 네, 1968년
얘기인데요. 이 목소리는 베트남 중부 꽝남성 하미마을에 사는 79살 쯔영 티투 씨 목소리입니다. 이 하미마을은 68년에 한국군 해병대 청룡부대가 지나간 뒤 주민 135명이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135명이? 네. 그날 이제 쯔영 티투 씨의 집에도 군인들이 들이닥쳐서 7살짜리 큰딸, 4살짜리 아들에게 총을 쐈고 그렇게 일가족 12명을 살해했다고 합니다. 한국군이요? 네. 마을 사람들은 한국군 따이한이라고 명확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총과 수류탄 파편을 맞았던 쯔영 티투 씨도 막내딸을 이렇게 둘러엎고 허겁지겁 집 밖으로 도망쳐서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 나중에 다친 오른발을 잘라내야 했고 그렇게 발목이 끊어진 채로 50년을 살아왔다고 합니다. 쯔영 티투 씨가 아까 그랬잖아요. 뭐 갓난아이를 난 안고 있었다. 한국군이 들이닥쳤다. 선명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큰 상처가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인지 쯔영 티투 씨는 바로 앞에 있는 제 눈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학살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까지 자신의 가족을 죽인 한국 사람을 잘 쳐다보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이다 그러면은 쳐다보지도 못할 정도로? 예. 50년이 넘도록 다 해결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음 날에는 조금 남쪽 지방 꽝응아이성이라는 곳에 비누아 마을을 찾았는데요. 이곳에서 도아능이아 씨를 또 만났습니다.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그러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프고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엄마도 죽었고 할머니도 죽었고 나는 눈을 잃었잖아요. 그 비누아 마을에서는 마을 주민 430명이 한국군에 학살당했다고 하는데요. 430명이요? 네, 그렇습니다. 만 나이로 0세 갓난아기였던 도아능이아 씨는 총탄에 쓰러진 어머니 배 밑에 깔려서 사흘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941생으로 살아난 분이네요. 하지만 이때 빗물에 흘러든 탄약에 눈이 멀어서 시각장애를 갖고 50년간 살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들으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군이 들이닥쳐서 이 마을은 135명이 숨지고 저 마을은 430명이 숨지고 이 증언들이 지금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군이 가서 이런 일을 했으리라고는 몰랐고 뭐 일부러 홍보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민간인 베트남인들이 학살이 된 거죠. 우리에 의해서. 그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군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은 약 80건, 희생자는 모두 9천여 명으로 지난 2000년에 집계됐는데요. 지금 17년이 지났죠. 현장 조사를 할 때마다 추정치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아마 제대로 집계해보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트남전이 끝난 게 1975년이잖아요. 네. 그럼 사실은 42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가보니까 그 상처가 고스란히 남아있던가요? 네. 특별히 이번 취재에서는 한국계 혼혈인 이른바 라이따이한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응유엔티 김씨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분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시죠. 우리는 미국하고 싸웠는데 쟤는 왜 한국인이야? 사람들은 저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며 따이한, 라이따이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치욕스럽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응유엔티 김씨? 무슨 사연이 있는 겁니까? 이 김씨 어머니는요, 전쟁 때 미군 기지에서 일을 했었다는데요. 한국군 병사가 건넨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쓰러졌다가 깨어났는데 옷이 벗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폭행 당한 거군요. 네. 그렇게 한국계 혼혈로 태어났던 게 이제 김이고요. 어린 김은 학교에 가면 친구들에게 차별과 멸시를 받아야 했는데 몇몇 친구들은 잠시 어울려 놀다가도 다른 애들이 와서 라이따이한이라고 부르면 다들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라이따이한 많이 여러분 이제 들으셨을 테지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이제 뒤에 있는 그 따이한, 대한이라는 말인데요. 베트남인들이 한국인을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 라이에는 이제 뭐 혼혈, 잡종 뭐 이런 경멸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김은 그렇게 적군의 피를 물려받았다라는 이유로 주변의 손가락질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김의 딸도 함께 만날 수 있었는데 김 씨가 또 결혼을 한 거군요. 네, 그 생활고는 딸에게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딸 목소리도 좀 들어보시죠. 그렇죠. 주변 친구들은 제가 라이따이한인 줄 모르지만 저희는 항상 마을에서 가장 가난했습니다. 엄마는 늘 멀리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엄마랑 같이 있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베트남전 그 당시에 학살 부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이어지고 있는 거네요. 상처가.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의 한 마을에는 심지어 그 한국군의 학살을 기록해 놓은 한국군 증오비가 있다면서요. 저는 빈호아 마을 입구에 세워진 증오비를 볼 수 있었습니다. 높이 3.5m, 너비 한 5m쯤 되는 큰 비석이었는데 굉장히 크네요. 그 정도면. 그 내용 앞부분만 앵커께서 한번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여기 있습니다.
하늘에 가닿을 죄악 만대를 기억하리라. 한국군들은 이 작은 땅에 첫 발을 내딛자마자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저질렀다. 수천 명의 민간인을 학살하고 가옥과 무덤과 마을들을 깨끗이 불태웠다. 이 문구 아래에는 해병대 청룡여단이 마을 주민 430명을 살해했다는 얘기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적혀 있었습니다. 또 비문 좌측에는 표가 나와 있었는데 네. 희생자 중 268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또 연령대별로는 182명이 어린아이였고 109명이 50세에서 80세의 노인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노약자가 상당히 많네요. 예. 희생자들이 베트콩 게릴라군이라는 그게 아니냐는 주장이 있는데 애초에 이 마을에 젊은 남성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야말로 힘도 쓸 수 없는 민간인들, 또 어린아이, 노인들이 이렇게 많은 수 학살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증오비까지 세워진 거죠. 김광일 기자. 예. 증오비라는 걸 저는 그냥 말로만 지금 들어도 충격적인데 직접 가서 한국인의 눈으로 본 심정은 어떠셨어요? 참담했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처음 봤을 때 좀 숨이 턱 막힌다고나 할까 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증오비는 전쟁 직후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된다는데 얼마나 미웠으면 그 와중에 이런 비석까지 새겼나 싶기도 하고 증오비가 있던 요 비누아 마을의 경우는 마을 안쪽으로 제가 접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상처가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간다 그러는데 혹시라도 뭐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걱정이 돼서 막아야 될 지경으로 그렇습니다. 여전히 분노가 있단 말이에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놀랍네요. 이날은 저한테도 좀 충격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해온 그러니까 이 한국군이 남긴 상처의 일부분만 들어도 여러분 어떤 건지 느낌이 오시죠. 하지만 우리 정부는 민간인 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에서도 공식적인 어떤 입장이나 조사 계획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학살이 우리나라에 알려진 지난 1999년 이래 민간 차원에서는 어떤 진심 어린 사과나 도움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요. 민간 차원에선? 네. 민간 차원에서만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계속 피해왔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본의 아니게 베트남인들에게 고통을 준 데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리 국민은 마음에 빚이 있다라고 유감을 표명했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침묵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사과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무슨 얘기야 갑자기? 왜 뜬금없이 저런 얘기가 나왔지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런 사연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의 사과 메시지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요? 이 정도 마음의 빚 뭐 이렇게 표현해 준 게 다행이라는 반응도 좀 있는데요. 아쉬움도 좀 큽니다. 그래요? 일단 베트남 사람들은 이걸 사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는 사과가 아니다? 그쪽 반응은? 뭐 입장을 바꿔봐서 뭐 우리가 일본한테 뭐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대해서 이런 마음의 빚 이런 표현을 듣는다면 아마도 같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베트남 현지에 있는 한배평화재단 구수정 상임이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 자체가 또 그 베트남에서 떠난 뒤에 야 이제 한국이 알려진 거라서 베트남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고 하고 있고요. 이 말을 전해 들은 그 베트남인들의 경우 이건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부족하다. 이건 아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가해 사실에 대한 책임 인정이나 조사, 보상 뭐 이런 방침 같은 게 나와야 그 진정성을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경제, 사회, 문화, 교류 그건 언제든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우호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역사의 올바른 청산 그 위에 세워질 때 진정한 미래지향적인 관계 이루어질 수 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일본과 아시아 관계에서 배우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도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가 있다는 지금부터 그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포항 상황을 좀 알아보죠. 이번 지진의 진앙지 경북 포항시 북구에 사는 주민이세요. 구본철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구 선생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어떻게 간밤에는 좀 주무셨어요? 걱정돼서 밤늦게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 한 5시 쯤에 또 아마 여진이 있었을 거예요. 5시쯤에 또 여진이 있었어요? 예. 제가 그 눈을 뜨고 보니까 5시 4분을 그 휴대폰에서
4분이더라고요. 여진이, 그러니까 여진도 느껴질 정도의 여진이 있었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예. 제가, 예. 네, 지금 33차례라고 하는데 5시쯤에 또 느꼈다. 그럼 이건 34차례가 되는 건데. 대피소에 모여 계신 주민도 한 800여 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대피소는 안 가셨습니까? 제가 회사 일 때문에 아침에 일찍이 회사를 출근했습니다. 예. 오는 과정에 제가 흥해 실내 체육관에 대피소에 잠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예. 이 일이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상황이 어떻던가요, 대피소는? 그거 가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누워 계시고, 또 출근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 등등, 이렇게 굉장히 참, 마음이 안타깝죠. 돗자리 펴놓고 거기서 그냥 이불 이런 것도 없이 밤새신 거죠? 이불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잘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불 같은 건 있고. 예. 문제는 이분들이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인데. 그분들한테 제가 그냥 또 아는 지인도 거기서 만났어요. 예. 물어보니까 이분들이 아주 서민들이 거의 다가 피해를 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노화된 오래된 이런 아파트라든지 이런 주택들이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참 이분들한테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구 선생님, 어제 지진이 발생했던 순간으로 잠깐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바로 느끼셨어요? 이건 지진이구나? 저는 저희가 공장에 기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장에 계셨어요 그때? 예. 제가 공장에 있다 보니까 기계 오작동이 일어나서 기계가 폭발하는 줄 이렇게 순간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계 스위치를 내리라 하고 또. 기계가 왜 오작동을 하죠? 지진 났는데? 지진이라는 생각을 전혀 감지를 못하고 이것이 이제 기계 오작동이나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아니고 순간적이었지만 이것이 지진이었구나. 건물이 흔들리고 아주 저희들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그런 상황이 급박하게 일어났죠. 샤시 공장 하신다면서요? 네, 샤시 공장하고 유리 공장. 제가 보내주신 사진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리가 다 깨져 있고. 네. 이 피해도 상당히 클 것 같은데. 다행히. 저희들보다 더 큰 피해도 입은 분들이 계실 건데, 저희들도 상당한 피해를 조금 입고 있습니다. 다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래도 인명피해는? 네, 저희는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어서, 거기에 그만하니까 그것도 거기에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구 선생님. 아무쪼록 안전이 최고니까요. 안전하게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항시민 구본철 씨, 이분은 진앙지에 살고 계신 분이세요. 다행히 1층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대피소까지는 안 가셨답니다. 만나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전문가 연결하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 연결을 해보죠. 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여진이 지금 발표하기로는 33차례인데 주민분 말씀 들어보니까 마지막 발표가 새벽 2시라고 그랬는데 2시 이후에도 또 있었대요. 예. 그래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예.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는 거죠. 작년 경주 때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고. 여진이 이렇게 계속되는 와중에 역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여진은 계속 강도는 줄어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에 대해서는 여진이 계속될 수 있지만 이번 지진을 일으켰던 힘이 만약 끝나지 않고 계속 온다면 주 힘이 이거보다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어제 5.4 지진의 여진이라면 그거보다 더 클 수는 없지만 그렇죠. 점점 줄어들지만 그게 아니라 또 다른 본진이 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작년 구마모토, 몇 년 전 구마모토 지진도 6점 몇 짜리는 굉장히 크잖아요. 규모가. 그리고 여진이 나서 끝난 줄 알고 돌아갔는데 7.0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본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진을 예측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경주에서 지난번 일어났던 지진으로 놀란 상태인데 바로 옆에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게 뭔가 큰 게 움직이고 있는 건가. 그 밑에 양산 단층대라는 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건가.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 단층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일본처럼 예. 그 힘이 아주 크게 일어나는 지역보다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지진의 규모라든지 빈도가 적을 뿐이죠. 예를 들면은 그 울산 지역에 1643년 조선시대 때 지금보다 수백 배 더 에너지가 큰 7.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다만 그때는 우리 관측이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기록이 없는 것뿐이죠. 그럼 이 기록은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이제 역사 기록으로 돼 있고요. 문헌에. 그래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그런 큰 지진이 안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다 잊어버릴만 하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조상들도 못 본 정도로 오래전에 일어났지만 그것이 그러니까 힘이 축적되는 기간이 길다는 거죠. 그런데 작년에 계기 지진을 측정한 이후 가장 컸던 5.8, 올해 두 번째로 큰 5.4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힘이 상당히 축적이 이미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후쿠시마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태평양 주변에 브레골이라는 곳이 있는데 후쿠시마뿐 아니라 알래스카, 칠레에서도 굉장히 큰 지진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멕시코 이런 쪽 다 해서. 그렇죠. 지금 전 지구적으로 이러한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힘이 자꾸 증가한다는 것은 한반도에서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또 그다음에 큰 지진이 오랫동안 안 일어났기 때문에 그 힘이 상당히 이미 축적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지진을 걱정을 지금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 들어서 멕시코를 비롯해서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잇따라 큰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말씀하신 브레골이란 게 그건데 우리가 그 브레골이하고 연결돼 있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이번 지진이? 그러니까 브레골이는 바로 일본 앞에 있지만 그 힘이 한반도까지도 미치죠. 우리가 그러니까 브레골이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브레골이는 아니지만 브레골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힘이 우리나라까지도 영향을 오는 미치니까.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게 이제 규모 9.0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지진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비록 뭐 6년 지나긴 했지만 그 여파가 이번 지진까지도 영향을 준 거다. 이 해석은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은 있지만 점점 더 크게 이게 후쿠시마 지진, 동일본 지진도 사실 큰 환태평양의 움직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그 움직임이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 정도가 아니라 이 전 지구적으로 특히 환태평양 쪽에서는 지진 일으키는 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여파 정도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2년 차이 나고 6년 차이 나고 이런 대단히 차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지구의 나이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이에 생각하면 이건 굉장히 짧은 순간이고 지금 그 순간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활성 단층이라고 그러니까 움직일 단층은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것과 움직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뉘어요. 그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우리가 제4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250만 년 이내에 일어난 것이 있으면 활성 단층이라고 하는데 그런 단층들이 지금 많아요. 알겠습니다. 또 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하고 철저히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죠. 고맙습니다, 교수님.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성환 씨도 느끼셨어요? 어제 오후에? 어저께 그 지진이 발생했던 바로 그 시각에 제가 어디 지하에 들어가서 방송 녹화를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지하에 있었는데. 네, 녹화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모든 스텝에 휴대전화가 그 우리 이제 재난 문자 왔을 때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울려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문자는 뭐 받으셨는데 지진 진동은 못 느끼시고. 거기 안에서는 정신 없어가지고 그걸 느끼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저도 어제 제가 좀 둔한 건지 못 느꼈습니다만은 같은 건물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나는 느꼈다. 뭐 이런 분들 꽤 많고 서울까지도 분명히 여파가 있었습니다. 요즘 비무장지대에 있는 데서도 진동을 느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들은 저는 이제 지하에 있고 위에 제작진들이 있었는데 의자가 흔들했다. 목동에서도.
지금 뭐 전국에서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여수에서도 느꼈습니다. 이성수님. 오늘 행간, 지진의 행간을 좀 읽어봐야겠습니다. 네. 뭐 5.4 규모의 포항 지진, 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강진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대낮에 발생한 이 지진으로 전국이 지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규모 5.4 포항 지진, 패닉에 빠진 대한민국,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단은 포항 지역 주민들, 아까 연결했습니다만 뜬 눈으로 밤을 보내셨다고 해요. 왜 아니겠습니까? 이 본진이 발생한 시각이 어제 오후 2시 29분이었거든요. 근데 밤 사이에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봤었는데 38차례까지 확인을 했는데 38까지 그 이후에도 들었군요. 여전히 더 발생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계속 느끼고 있어요. 지금 한 40차례가 넘은 것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여진은 규모 한 4.4 정도가 되고요. 이 본진이 발생한 지 2시간 정도 뒤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규모 3.0대 지진도 2차례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는 3.0 이하로 지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이 넘어서도 규모 2점대이긴 하지만 3차례, 아니 그거보다 더 많이 지금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계속 땅이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러니까 주민들이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진 트라우마가 있는 상태에서 땅이 또 흔들리니까 결국은 불면의 밤을 보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포항시 흥해읍이잖아요. 아까 연결한 거기입니다. 북구 흥해읍. 이 주민 1000여 명이 흥해체육관 등 5개 시설에 지금 대피를 한 상황인데요. 지진 트라우마 때문에 작은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발 주변에다가 조용히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좀 예민해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새벽 6시 3분에 마지막 발표를 했죠. 네네. 그거까지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지금까지 피해 집계된 상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인명피해는 중상 1명, 경상 14명. 현재 이재민은 1,300여 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포항 현지 집계는 조금 다른데요. 현지에서 집계하기로는 5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재산 피해는 포항 지역 학교 건물에 금이 가고 포항 역사 천장이 파손되는 등 시설 80곳에서 지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이 경주 양동마을 무첨당, 수졸단, 고택 등 문화재 17 정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요. 아직 뭐 최종 집계가 아니기 때문에 재산 피해는 아마 더 신고가 들어오면서 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이번 지진으로 전국적으로 8,200여 건이 넘는 피해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 규모는 5.4, 역대급 강진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포항 지역의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대입 전형도 줄줄이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발생한 지진으로 수능이 일주일 연기가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상황입니다. 수험생은 말할 것도 없고요. 수능 시험 때문에 수업이 조정됐었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또 관공서들 지금 상당히 혼란한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부터 좀 정리하고 가야겠습니다. 연기 소식을 들은 수험생들의 분위기, 또 수험생들은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부터 풀어보죠. 수험생 한 명이 연결돼 있습니다. 포항에 거주 중인 고3 수험생 최지훈 군 연결을 해보죠. 최지훈 학생 나와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뭐 학교를 가는 겁니까? 어떤 연락 받으셨어요? 월요일부터 등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훈 군은 포항에 살고 있잖아요. 낮에는 지진으로 놀랐을 것 같고 밤에는 수능이 연기된다고 해서 또 당황스러웠을 것 같고 심경이 좀 복잡하시겠어요. 계속 대학 발표나 일주일 동안 또 수능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니까. 어제 오후에 지진 났을 때는 어디 있었어요? 예비 소집한다고 강당에 있었습니다. 예비 소집 중이었어요? 그럼 거기에 모여있던 학생들이 다 지진을 느낀 겁니까? 다 느끼고 건물 외벽이 좀 무너져서 차가 좀 파손되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고. 그러다가 수능이 연기된다는 통보는 학교에서 연락받은 건 언제입니까? 학교에서는 휴대폰이 마땅치 않아서 아직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훈 군은 고3이라서 휴대폰을 안 쓰는 학생이군요. 근데 휴대폰으로 뭐 SNS 메시지 같은 걸로 통보가 갔을 텐데 휴대폰이 없으니까 지금 공식적으로는 연락을 못 받은 상태인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서 다 말해줘서 알았습니다. 말해줘서 전화로 얘기해주고 뭐 또 뉴스 보고 이러면서 안 거예요?
걱정하는 친구들은 어떤 부분을 걱정합니까? 그 책 같은 거 사고 다 버렸는데. 아, 벌써 버렸어요? 예, 저희 뭐 다 청소하고 그랬는데. 그 이제 다시 한다니까 책 버린 거 다시 주워야 한다면서 뭐 서점에서도 막 책 다 팔리고 갑자기 이래서. 아이고. 자신이 볼 책들만 남기고 다 버려서. 예. 모의고사 풀 것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딱 봐야 될 거 몇 권만 남겨놓고는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뭐 쓰레기차 같은 거 와가지고 거기에 다 버립니다. 그래요. 그럼 찾을 방법이 없네. 이미 그렇게 된 경우는? 예, 그렇게 된 경우는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이건 좀 상상 못한 상황인데 이런 걱정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거 걱정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수능만 일주일 연기된 건지 아니면 수시 일정이나 다른 일정들이 다 연기된 건지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원래는 당장 이번 토요일부터 논술 시험 보는 대학도 있었거든요. 예. 그런 일정들이 다 개개 대학별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게 지금 궁금할 수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지훈군. 네. 지훈군은 문제집 다 버렸어요? 저는 안 버렸어요. 아유, 다행입니다. 네, 일주일 마지막 힘을 내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지만 차분하게 수능 잘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포항에 거주하는 고3 수험생 가명입니다. 최지훈 군을 먼저 만나봤고요. 지금 뭐 이렇게 수험생은 물론이고 초중고등학교가 다 비상입니다. 오늘 등교를 하는 거냐 아니냐, 한다면은 몇 시에 해야 되는 거냐, 이 휴업을 하기로 했던 학교들도 있거든요. 수능 시험장으로 쓰여서. 이런 학교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교육부에서는 밤샘 회의가 진행됐답니다. 교육부 연결해보죠. 여러분의 궁금증도 좀 보내주십시오. 교육부의 최은옥 대학정책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책관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발표 당시만 해도 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를 느꼈는데 이제는 정리가 다 된 겁니까? 네네. 예, 제일 급한 거부터 좀 확인하고 갈게요. 네. 오늘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등교 시간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학교 등교 시간은 수능 시험을 보는 상황하고 동일하게 변동 없이 재량 휴업을 하는 학교는 그대로 하고 하지 않는 학교는 원래대로 등교를 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씩 달랐거든요. 어떤 학교는 10시, 어떤 학교는 아예 휴업, 뭐 다 다른데 네네. 그 상황 그대로 유지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원래 시험장으로 가야 하는 고3 학생들, 수험생들은 네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수험생들은 등교하지 않고 원래 학교는 가지 않는 거니까요.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학업을 하는 것으로. 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서 연결한 그 고3 학생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쓰지 않는데요. 그래서 SNS 통보는 못 받았답니다. 근데 뭐 부모님들이 뉴스 보고 챙기신 집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안 계신 집이라든지 누가 챙겨주지 못하는 집에서는 지금 혹시 모르고 있는 수험생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 경우 뭐 적은 경우겠습니다만 그 경우에 대비한 것도 있을까요? 저희가 개별 수험생 문자로도 통보를 했지만 각 학교에 연락해서 비상 연락망으로 다 최대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SNS에서 빠져 있는, 그러니까 뭐 카톡이나 이런 거에서 빠져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어떻게든 연락을 주시는 걸로.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포항은 어떻습니까? 포항의 경우는 또 상황이 좀 다를 것 같은데. 포항 지역은 포항 자체적으로 학교를 오늘하고 내일 이틀간 전체적으로 휴교를 하는 것으로 포항은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가 다 휴교를 하는 것으로. 네네. 관공서하고 공기업 출근 시간도 조정이 됐었거든요. 수능에 맞춰서. 그 출근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출근 시간 조정된 것에 대한 변동은 없는데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원래의 출근 시간인 9시로 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다 통지를 했습니다. 공무원은 원래대로 9시 출근을 하고 그 수능 듣기 평가 같은 거 할 때 원래 비행기도 못 두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제한들은 오늘 어떻게 됩니까? 원래 이것도 이제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서울에서도 한 1000여 건 정도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피해 신고가요? 아니면 네네 피해 신고 접수가 일단. 그러니까 지금 문자가 막 쏟아지는데 오선화님은 대전에서 3651님은 수원에서 경기도 광주에서 느끼셨다는 노기훈님이 있는가 하면은 광주 광역시에서 느꼈다는 문자도 꽤 많이 들어오고요. 전주에서 느꼈다 뭐. 거의 한반도 전체가 흔들렸다고 봐야 되겠죠. 대전에서 온다. 뭐 인천도 물론이고요. 정말 온 나라가 다 지진의 여파 안에 있었던 겁니다. 행간 들어가 보죠.
첫 번째인가는 지진파보다 재난 문자가 더 빨랐다입니다. 아까 재난 문자 얘기하셨잖아요. 네. 생방송 중에 받은. 네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은 지진보다 재난 문자를 더 빨리 받았다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주변에서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지진파가 도달하기 전에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진이 발생한 시각이 정확하게는 어제 오후 2시 29분 31초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3초 뒤에 포항 관측소에서 지진이 관측이 됐고요. 34초에. 네. 기상청이 지진 발생 19초 만에 조기 경보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지진이 발생했습니다라고 이제 알리는 거, 확인한 과정이고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언론에 먼저 알리게 되는 거죠. 단 4초 만인 오후 2시 29분 57초에 그러니까 지진 발생 26초 뒤에 긴급 재난 문자가 전국으로 발송이 됐습니다. 이 포항에서 만약에 지진이 나면요. 지진파가 전달되는 게 계속 이렇게 시간차별로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먼 곳까지. 그렇죠. 그런데 문자는 바로 통신을 통해 가지고 전국으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나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서는 지진파보다 문자가 더 빨리 도착하는 거죠. 결국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지난 우리 경주 때 기억하잖아요. 네. 그때 재난 문자가 뭐 지진 일어난 지 한 8, 9분 돼서 전송이 되니까 네. 다들 그 시간 동안은 이게 무슨 일이야? 전쟁이야? 뭐 이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국민안전처는 뭐하러 필요한 거야? 이런 질문도 있었고요.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는데. 당시에 또 더 중요한 것은 휴대전화하고 카톡도 불통이 됐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민심이 들끓었는데 올해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1년 만에. 그 부분 참 이거는 뭐 바람직한 행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왜 1년 만에 이렇게 변했을까? 이것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안전처가 폐지가 되면서 기상청이 직접 문자를 발송하게 됐습니다. 아하. 문자 발송 시스템을 수동해서 자동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다 그러면 바로 문자가 발송이 되는 겁니다. 그랬던 거군요. 첫 번째 행간.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행간은 사라진 질문이 있다입니다. 어떤 게 사라졌습니까? 박근혜 정부 시절 내내 재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마다 나왔던 질문. 대체 컨트롤 타워가 어디야? 대통령은 그 시각에 뭐 했어? 이게 나라야? 이거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8, 9분이 지났는데도 이게 뭔지를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지진 발생한 바로 다음 날 조간신문을 보면은 민심이나 이런 게 같이 드러났는데요. 다음 날 아침 조간신문에 정부 대응이 늦었니 부실했니 이런 기사가 막 도배가 됐는데 오늘 아침 조간을 제가 찾아봤는데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하. 그만큼 대응이 빨랐다는 얘기인데요. 행안부는 지진 발생 14분 만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고요. 이낙연 총리는 곧바로 김부겸 행안부 장관에게 지진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라 긴급 지시를 내렸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 전용기 내에서 지진 발생 소식을 듣고 즉시 수석비서관 보좌관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귀국 전이었습니다.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가동이 되고 지진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는데요. 이 부분까지가 불과 몇십 분 만에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 행간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간은 이제는 경고에 답해야 한다입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작년 경주 지진 발생했을 때 이게 일회성이냐 아니냐 앞으로 뭐 7.0 이상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지진이 어떻게 될 건지 엄청나게 많은 추측과 분석들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불과 1년 2개월 만에 그런 질문 자체가 필요 없어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훨씬 더 강한 지진이 올 수도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준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내진 설계 비율이 20%에 지금 불과합니다. 이것도 보완해야 하고요. 특히 포항, 울산, 부산 주변의 원전 안전 신경 써야 한다는 사실을 이번에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95년 일본 한신 대지진 때 소방관과 경찰이 구조한 사람이요. 구조인은 3만 5천 명 중에서 8천 명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웃이 다 구했습니다. 지진 대피 훈련이나 지진 안전 훈련들을 우리가 왜 습득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앞으로는 지진 대비 훈련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재난은 항상 경고를 무시할 때 왔습니다. 지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비를 하고 훈련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는 사실. 이거 이번 기회에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경주 지진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전달하는 것까지는 굉장히 빨리 수능 연기도 빨리 결정이 되고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고요. 문제는 대비책입니다. 이제 앞으로 맞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된다는 거,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건 숙제네요. 여기까지 김성환 씨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북한군 병사가 JSA를 넘어서 귀순할 당시에 북한군이 그 병사를 향해서 총격을 가했죠. 무려 40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은 어떤 대응 사격도 하지 않았고요. 군사 분계선을 넘은 그 병사를 발견하기까지 16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논란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군사 전문가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지진 때문에 좀 정신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짚을 건 짚고 가야지요. 예. 일단 그 북한 병사 지금 상태는 어떤가요? 세워졌던 그런 여러 가지 비행기 일정의 변경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그냥 그대로 저희가 별다른 또다시 변동을 하시라라는 요청은 저희가 안 드렸고 정해진 일정대로 오늘 정해진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하철 증편이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 지하철 공사에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것인데 평소대로 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국토교통부나 이런 쪽에서 아마 정하겠군요. 네네. 자, 근데 어쨌든 저녁까지도 그냥 수능을 치른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연기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됐습니까? 저희가 지진 나고 바로 확인했을 때는 일단 포항 지역에도 큰 학교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여진 나고 하면서 포항 현장에 그 경북교육청에서 포항 현장을 가서 점검을 하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점검을 했을 때 이 상황이 시험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전국적으로 사실 이게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라서 그렇죠. 네네 학생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론을 내드렸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또 한 가지는 시험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진이라도 나면 이게 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걸 다 고려한 거. 그럼 수능 시험지는 지금 어디가 있는 상태입니까? 수능 시험지는 전체 85개 시험 지구가 있는데요. 아직 배부가 되지 않고 지구별로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는 떠난 상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85개의 장소에 나눠져 있는 거죠. 네네. 예, 일주일간 보안 괜찮겠습니까? 저희가 어제 경찰청에 보안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경찰청에서 모든 지구에 2교대로 경찰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안은 철통같이 지키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능일 직전에 시험지가 85개 지역으로 배포가 돼서 그 장소로 사실 하루 동안 철통 보안을 하잖아요. 그 당일까지.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일주일 연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늘어난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 철통 보안이. 보안 인력은 더 강화됐습니다. 더 강화되는 쪽으로. 네네. 그 출제위원들 수능 끝날 때까지 원래 숙소에서 못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럼 그분들도 일주일 더 계시는 거예요? 네네. 사실은 그분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일인데요.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더 외출이 금지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으로. 네.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 보기 전에 예비 소집 다시 하는 건 아니죠? 아주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추가 관계기관 회의를 해서 정해서 또 발표를 드릴 텐데요. 일단 예비 소집에 참여한 다른 지역들, 그러니까 시험장이 변경되는 지역이 아닌 지역은 예비 소집을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시험장이 변경되는 곳들은 포항 예를 들면 포항이 뭐 어디가 무너졌다 그렇습니다. 이러면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예비 소집을 다시 할 수도 있고. 네네. 성적 발표일도 일주일 수년입니까? 앞으로의 대입 일정이 전반적으로 일주일 수년될 것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정이 안 났어요? 아니, 구체적으로 날짜를 하루 이틀 정도 당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제가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오늘 회의를 거쳐서 정확한 날짜는 회의를 거쳐서 발표를 할 것이고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주일 수년 된다고 예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 앞에 고3 학생 최지훈 학생이 걱정했던 게 뭐냐면 당장 이번 주 시험 보고 나서 한 일주일 뒤부터 논술 시험 보는 학교들도 있었대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 이 각 개별 대학의 일정들은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저희가 대기업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수시 정시, 그러니까 논술 시험은 수시에서 보는데, 그렇죠. 그런 일정들도 전반적으로 일주일 수년하는 것으로 대학에 협조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협조 요청을 오늘. 네네. 바로 이건 좀 신속하게 하셔야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중으로 할 상당히 예정입니다. 또 우왕좌왕할 수가 있어서 각 네네. 개별 학교의 논술 일정, 뭐 면접 일정 이런 것들도 네네. 일단은 일주일 정도 수년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 오늘 내일 중으로 정확한 것은 각 개별 학교가 발표를 하게 될까요, 그럼? 그렇습니다. 각 개별 학교의 개별 일정은 발표를 하게 되고, 저희가 그 전에 저희가 대학에 협조 요청을 해서 저희 교육부 수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것들은 발표를 할 것이고, 또 세부적인 것들은 각 학교에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문자가 많이 들어옵니다. 논술 역시 걱정하시는 분 많고 수시 합격자 어떻게 되느냐 걱정하시는 분들. 네네. 수능 감독관 한 분도 연락을 주셨어요. 전준환님. 네. 뭐 고생스럽게 이분들은 됐지만 어쨌든 잘한 결정이다. 이런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여러분의 질문은 더 보내주십시오.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최원옥 정치학과님. 네네. 꼼꼼한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예, 교육부 연결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일부 지진 특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왕좌왕 궁금증들이 쏟아지고 있어서요. 오늘 아침에 일정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지진 얘기 한번 해보죠. 지진 얘기. 5.4 규모였습니다. 발생한 건 오후 2시 29분.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두 번째로 큰 지진이었죠. 포항에서 발생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이 지진파를 느낄 정도로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본진이 강력하다 보니까 여진도 오늘 새벽까지 33차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경주와 포항은 붙어 있죠. 이 비슷한 지역에서 이렇게 또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이러는 건가? 도대체 그 지역에 무슨 일이 있는 건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